성형부작용 의사소송, 의료소송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의사의 의료과실로 내가 피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소송입니다. 환자가 의료적인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데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고비를 처방한 의사가 1회만 직접 주사하고 나머지를 환자에게 직접 주는 것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꽤 큽니다. 의사 입장에서도 민영사 책임 리스크를 줄이시려면 이 부분은 훌륭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마 변호사 김우중입니다. 오늘은 성형부작용과 위고비의 법적 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료법과 약사법 두 가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가장 많이 자문이 오고 소송 의뢰가 오는 사건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형부작용에 대한 미사소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간 국내적으로 미용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대한민국이 대내적으로도 성형 미용 강국으로 떠오른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형 부작용에 대한 의료 소송 그리고 이에 대한 자문 요청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먼저 미용 성형술은 개인적으로 외모를 바꾸고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으려는 시술로 간단히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과실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미용 성형에 대해서 5가지 유형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걸 들어보시면 미용 성형에 대한 부작용이 뭔지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비대칭, 두 번째 보형물 관련 이상, 흉터나 염증, 신경 손상, 객관적인 효과 미흡 이렇게 5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성형 부작용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있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형사소송은 다루지 않고 민사소송에 대해서만 다투겠습니다. 성형부작용 의사소송, 의료소송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의사의 의료과실로 내가 피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의료과실을 우리가 증명해야만 하는데요. 근데 환자가, 여기서는 원고가 되는데 환자가 의료적인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의료과실을 입증하는데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과실은 의사가 2가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때 이 2가지 의무는 환자에 대한 설명 의무와 수술에 대한 주의 의무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환자에 대한 설명 의무는 대법원 2012-94865 판결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것을 좀 쉬운 용어로 정리를 하자면 의사의 설명 의무란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시술 후 외모가 얼마나 변화하는지, 이 시술로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에 대해서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설명 의무라고 합니다. 미용 성형 시술에 대한 주의 의무는 대법원 2007도 1977 판결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쉽게 정리하면 주의 의무란 의사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입각하여 시술 여부, 시술 시기, 방법,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환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애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한다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때 설명 의무와 주의 의무 위반을 비전문가의 원고가 증명하는 것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아무래도 의료소송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한테 맡기면 가장 좋습니다. 먼저 증명하는 방법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설명 의무 같은 경우는 수술 전 동의서나 안내서가 있을 것이고 수술 전 대화에 대해서 의사랑 환자의 녹음이 있을 것이고 보통 성형 상담실장이 있죠. 상담실장과 이제 환자의 녹음이 있을 겁니다. 녹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카톡도 가능하고요. 어쨌든 그 대화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고 주의 의무 위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술실에 CCTV를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술 당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진료기록부가 사실상 유일한 자료입니다. 다행히도 진료기록부는 의료법에 따라서 의사가 무조건 작성해야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진료기록부가 없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이 진료기록부를 감정해서 그 주의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요. 물론 진료기록부 감정 없이도 의료과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감정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먼저 시도해야 하는 증명 방법이기에 가장 중요하다는 걸 강조드립니다. 진료기록부 감정은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소송은 크게 2가지 법원 감정을 통해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는 진료기록부를 감정하고 두 번째로는 신체를 감정합니다. 진료기록부 감정은 의료법 22조 1항에 따라서 의사가
진료기록부 성실하게 기재할 의무가 있어서 진료기록부를 미리 발급받는 건 어렵지 않아요. 진료기록부를 발급 안 해주면 그것도 의료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진료기록부 떼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걸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를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서 어느 내용인지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사감정을 미리 받아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신체 감정을 말씀드릴게요. 신체 감정은 법원을 통해 선정된 의사 감정이니 환자가 입은 부작용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원인과 현재 상태까지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의료과실 여부, 한마디로 이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또는 주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절차입니다. 한마디로 의사의 잘못을 다른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죠. 보통은 대학병원에서 신체 감정을 받아주기 때문에 어떤 대학병원 혹은 어떤 병원에 감정을 신청하느냐도 해당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의 노하우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절차를 설명드렸는데 의료소송의 목표는 손해배상금, 한마디로 돈을 받는 게 목표입니다. 이런 손해배상은 크게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때 재산상 손해는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시수입 세 가지로 나눠지고요. 이러한 손해배상의 분류는 교통사고 사건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을 구분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의료소송의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의료감정, 진료기록부 감정에서 전문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형부작용에 대한 이러한 민사소송은 신체감정이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판결에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1년 이상 걸리는데요. 최근에 의료대란 의료진 파업 때문에 대학병원이 신체감정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체감정이 계속 미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년 이상 걸리는 소송의 경우도 많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변호사랑 충분히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고비 처방에 대한 의료법 약사법 위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소송으로 대두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일단 간단히 위고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세마글루타이드를 원료로 하는 비만 치료제의 일종이고요. 과거 삭센다를 만들었던 덴마크의 기업 노보 노디스크가 만든 전문 의약품을 위고비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서 위고비의 부작용에 대해 다루는 것은 아니고요. 위고비의 처방 투약에 있어서 약사법 위반의 소지가 없는지에 대해 주로 다툴 예정입니다. 위고비는 피하 주사 방법으로 투여하는데요. 복부, 대퇴부, 상완 중 하나를 골라서 피부에 직접 주사하는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어렵지 않게 환자가 직접 투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의사에게 찾아가서 주사를 놔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이 때문에 한때 위고비의 비대면 처방이 유행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고비 비대면 처방은 직접 진찰한 의사만이 처방전 발행이 가능하다는 의료법 17조 1항, 투약이 필요할 경우 처방전을 교부해야 한다는 의료법 18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판례를 좀 살펴볼게요. 대법원 2014도 9107 판결은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진료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판시하면서 최소한 그 이전의 의사가 환자를 대면 진찰한 사실이 있고 환자의 상태를 신뢰할 수 있을 만큼 파악한 경우에만 비대면 진료로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34조에 따르면 의료인과 원격 진료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광주지방법원 2014호 863 판결의 경우에도 직접 진찰은 대면 진찰만 의미하고 전화, 화상통화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최소한 위고비를 처방하기 위해서 의사는 최초 한 번 이상은 직접 환자를 만나서 대면 진료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이후는 뭐 전화통화 같은, 영상통화나 전화통화 같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지만 최초 1회는 직접 만나는 대면 진료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판례들은 이미 정립이 돼서 이제는 위고비를 비대면, 최초 1회 대면 없이 비대면 진찰하는 경우는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위고비의 인기가 많아지면서 두 번째로 생긴 논란이 하나 있습니다. 의사로부터 대면 진료를 받은 다음에 다회분을 처방받고 그 1회분만 의사로부터 직접 주사를 받은 다음에 나머지 다회분을 집으로 가져와서 자가 투여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법 위반 문제는 없는데 약사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약사법 23조 1항을 보겠습니다. 23조 1항은 약사는 큰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의료법 18조 1항도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며 약사법에 따라서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 약사법과 의료법을 합쳐보면 의사는 진단과 처방만을 하는 것이고 약사가 조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위고비는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받아서 약사로부터 위고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한마디로 약사를 통하지 않고 의사한테 직접 처방받고 조제까지 받아서 의사한테 위고비를 받는 사례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은 약사법 위반의 소지가 높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사가 직접 조제를 했다고 보려면 실제로 약을 준비하는 것에 지휘 감독을 해야 되고 환자에게 복약 지도도 제대로 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고비처럼 의사가 1회분만 직접 투여해주고 나머지는 자가 투여해라라고 하는 경우, 이걸 법적으로 직접 조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고비는 전문 의약품이라서 원칙적으로 약국에서 약사가 조제해야 되고 의사가 직접 여러 개를 나눠주는 건 약사법 제23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 고정 116 판결에서도 의약 분업의 취지를 해치는 경우 위법 소지가 많다고 판시한 적도 있습니다. 게다가 주사제는 경구약과 다르게 투여 공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사 방식이 잘못되면 감염이나 위고비로 쇼크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90도 579 판결에서도 주사제 투여 시 응급상황 대처 이용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고비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위고비를 처음부터 다량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부작용 논란도 상당히 많죠. 의사가 환자에게 위고비를 자가주사로 하면서 정확한 사용법 교육 없이 다량을 건네주는 것은 의사의 주의무 위반, 의료법 위반으로도 볼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약사법 23조 4항은 예외적으로 의사가 약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23조 4항 5호를 보면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고비를 의사가 직접 주사하는 경우에는 의약분업의 원칙이 예외가 되는 거죠. 약사 없이도 의사가 해도 된다. 결론적으로 위고비를 처방한 의사가 1회만 직접 주사하고 나머지를 환자에게 직접 주는 것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꽤 큽니다. 가장 적법한 방식은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하고 환자가 1회 약국에 제출해서 약사에게 조제받는 방법입니다. 또 자가주사가 정말 적절한지 판단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주사하도록 안내하고, 환자 본인도 정확한 주사 방법을 의사에게, 그 주사 시간이라든지 또 위고비도 잘 아시겠지만 냉장 보관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보관 방법에 대해서도 제대로 안내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의사 입장에서도 민영과 책임 리스크를 줄이시려면 이 부분은 꼭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